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는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지금 달러 회수를 하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죠. 그래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조절을 해가지고 글로벌 달러 부족이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가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입니다. 그리고 이 빅리치가 보는 경제 흐름 방송은 빅리치의 생각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공지를 해 드립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연준 자산은 어느 정도 줄고 있나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 연준의 밸런스 시트, 즉 대차 대조표에 자산이 증가하고 줄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밸런스 시트에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2008년도에도 위기 시에도 이렇게 급증을 하고 이렇게 줄어들면서 좀 문제가 생겼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도 9월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간 자산의 증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제 휘어지면서 약간은 줄어들 거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1년짜리로 보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다른 걸로 보지 말고 주 단위 증감을 하는 걸로 한번 보자.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는 이런 증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있나 하고 지금 이 자산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게 65까지 떨어졌었죠. 주간 단위로 봤을 때 65억 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증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봤던 거와 달리 자, 이렇게 보면 주간 단위로 우리가 이 부분을 봤었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꺾여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 이 부분이 한번 나오고 내려오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50억 달러 정도로 밖에는 이걸 안 줄였더라고요. 이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보니까 다음 주에 미국 이제 재무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한 900억 달러가 좀 넘게 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시작되는 부분이 900억 달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아져 버리면 이 갑자기 시중에 달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금방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미국 연준에서 요번에 국채를 막 사들이면서 이 아까 보셨던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자산 부분이 늘어났죠. 즉 국채, 모기지 채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레포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 채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달러를 거두어 들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국채를 사고 달러를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달러가 밖으로 풀리면서 굉장한 경기 부양의 효과를 나타내다가 지금은 이걸 반대로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즉 레포나 이런 거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49일까지 연장을 해주면서 채권을 쭉 사줬는데 말 그대로 레포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다 보니까 이거를 언제든지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은 달러를 언제든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레포나 이런 거를 줄이면서 달러를 걷어들이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 마이너스 부분으로 내려왔을 때는 상당히 시장에 좀 충격을 주지 않겠나 하고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시죠? 자, 이거는 주간 단위로 지금 1955년부터 미국 연준이 자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통화량을 조절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연준이 돈을 그냥 시중은행에다 무조건 풀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그 양적 완화를 했지만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걸로 통화를 조절을 하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자산을 늘리고 줄이고, 즉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을 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950년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상당히 돈을 풀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죠. 60년대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일부 60년대 초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돈이 갑자기 많이 풀었다는 거는 지금 여기는 2007년도 그 베어스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브프라임까지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던 때고요. 그 앞전에는 이런 큰 상황이 나오는 게 없다고 치면,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위에서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시장이 약간 혼란에 빠졌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1995년대 이쪽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큰 것들이 지금 한번 나오는데, 이 1970년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는 그때 이제 오일 쇼크도 한번 가져왔었고, 자,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는 그 일본하고 프라자 합의를 겪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과거들을 쭉 보면은 이런 정말 큰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한 번씩 알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글로벌의 달러를 공급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큰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꼭 문제가 되는 나라들만 문제가 일어났지,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경기 사정은 안 좋았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조금 줄여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지금 이거는 1980년대부터 일어났었던 상황인데, 1982년도에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때 그 대일본에 대한 또 독일에 대한 그 환율 전쟁을 시작을 했던 때고요. 또 여기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빠지는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사태에서 이어져 가지고 이 1997년도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1990년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과거의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시장을 분석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게 나무위키에 나오는 그 과거의 금융위기를 모아 놓은 거예요. 과연 금융위기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한번 보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3세기 위기 235년부터 상업혁명기 1000년부터 1760년, 뭐 은괴 대기근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튤립 파동도 1637년에 있었고,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잘 아시는 거 뭐 네덜란드 공화국 재정 붕괴에 이 공황들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파리 증시 붕괴도 있었고 베어링 위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소련의 인플레이션 1917년 이때부터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바이마르 공화국 초인플레이션이 1921년에 있었고 또 이 지금 쇼와 금융 공황 그리고 월스트리트 대폭락 1929년 그리고 이제 1930년 미국의 공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뭐 1962년도 자 순간 붕괴가 되는 적이 있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때부터 한번 보기를 합니다. 1970년대는 이제 그 에너지 파동 오일 쇼크가 1973년부터 1980년대까지 있었죠. 그 80년대 초가 그 봤던 부분이고 1차 석유 파동 그리고 이런 그 1973년부터 75년 제2의 금융권 위기 라틴 아메리카 부채 75년 82년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굉장히 그 미국의 자산을 대차대조표의 자산 즉 채권들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일어났었던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1976년도 영국도 IMF를 맞게 된 계기가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석유 파동 그 다음에 1979년이죠. 브라질 초인플레이션. 다 이 모든 게 미국의 이제 달러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걸 조절을 하면서 1982년도에 이제 남미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1994년까지 걸치면서 일어나는 게 되고 1982년 칠레 위기, 1983년 이스라엘 은행주가 뭐 급락이 나오면서 떨어진 상황. 이 이제 검은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이때는 뭐 토요일에도 우리가 주식 시장을 했었죠. 1983년 또 저축 대부조합 미국의 유명한 사건이었죠. 1986년부터 1995년 그리고 또 검은 월요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랙 먼데이 1987년에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요거 2008년도, 19년도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1950년부터 지금 60년대에도 이렇게 큰 변동이 있고 크고 작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특히 이때는 혼란에 달러를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넣고 빼고 하는 부분들이 엄청 심했던 부분이고 1962년도에도 이런 달러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여기 이제 오일 파동이 이제 여기 일어나면서 이런 이 부분이 만들어졌었던 부분이고요. 1980년대는 보통은 이제 남미 위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서 뭐 칠레 위기, 브라질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달러에 대한 조절에 의해서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1987년도 부분도 이거가 이제 마이너스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사실은 이게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안정적으로 갔던 게 2003년부터 이게 2007년도까지 통화량을 조절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줄였던 부분들이 왜 나오냐면 2000년도 Y2K에서 돈을 푼 거 그리고 닷컴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돈을 풀고 이러면서 이 굉장히 여기서는 그 버블이 만들어졌던 때죠. 이때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잔잔한 파도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하나하나를 좀 분리해서 보면 좀 이제 재밌는 게 많이 나오죠.
자, 일단 2008년도를 없애버리고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지금 늘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82년도에 보시면은 늘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 1982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에 이제 있었던 사건 사고를 한번 더 보면은요. 자, 그런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 즉 남미의 이제 부채 위기가 1975년부터 82년까지 엄청나게 달러를 줄이고 늘리는 과정에서 외환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게 되고 영국의 구제 금융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브라질의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80년대를 한번 보시면은 방금 보셨던 거하고 알마나크 증시 그 붕괴, 그리고 1982년의 칠레 위기, 마치 지금 여러 나라 뭐 지금 터키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달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하고 조금은 흡사해 보이는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1983년도에는 이스라엘 은행주들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나왔었던 거, 그리고 이제 1983년에도 검은 토요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엄청 한번 빠졌었던 때가 있고, 저축 대부조합이 1986년에서 1995년 사이에 그 위기가 한번 왔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블랙 먼데이,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은행 위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1990년도는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소련 붕괴일 거예요. 1989년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시면은 91년 계속 이렇게 위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자, 닷컴 버블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전력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이, 에콰도르 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자, 이런 부분들이 쭉 그 이어지는 게 우리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연준이 돈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요 돈을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86년도죠. 이렇게 줄이고 나서 다시 풀고 이렇게 빠질 때, 이때가 바로 1987년도 블랙 먼데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셔도, 야, 이게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다가 블랙 먼데이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결국은 시중에 돈을 풀었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야, 이걸 왜 지금 알았을까?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게 일어나고, 분명히 아까 일어났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뭐 94년, 95년 이런 게, 그리고 나서 미국 대부 은행 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한번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서 봐보세요. 지금 뭐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를 잠시 제가 언급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다가 2007년도 8년도, 그래도 2007년도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통화량을 줄이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통화가 많이 풀린 상태에서 지금 이거는 대차대조포의 자산을 늘리고 줄이고 통화량을 줄이는 거지, 그 전에 통화량을 푼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시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산을 어느 정도 샀냐 팔았냐인데, 이때 이제 위기가 생기니까 달러를 또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연준은 뭐 부채 관련된 거, 특히 모기지 채권 같은 걸 무제한으로 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자산이 늘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던 거를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죠. 지금 아까 그 봤던 부분이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2020년도 지금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갈 때 이 부분이 2009년도의 끝에 부분에 나오는데, 자,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요게 나오는데 지금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여기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번 꺾였다. 지금 여기 내려가서 한번 더 꺾이는 거죠. 재밌게. 근데 이제 저는 저번에 이게 62억 달러까지 줄었을 거다 그랬는데, 저번에 줄은 게 65억 달러까지 줄였다가 요번에 50억 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저 2008년도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지만 지금 미국의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한 뭐 900억 달러 정도의 다시 이 달러를 회수를 해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 지금 줄어드는 거를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제 제로를 깨고 마이너스 부분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문제는 한번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2008년도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때 2009년도쯤 그 후반 이때쯤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2007년부터 지금 계속 주식이 이렇게 빠지고 가가지고, 자, 2009년도 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좀 봤던 부분이죠. 요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2008년도 11월 거의 12월쯤 돼가지고 반등이 나오고, 2009년도 초부터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한번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바닥을 보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이 바닥을 깨는 큰 하락이 나왔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당시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보시면은, 자, 이게 2009년도가 여기니까 여기 꺾이는 부분에 가까워져 가지고 2009년도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빠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그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만 줄였어도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겠네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이렇게 통화량을 줄여버리면 시장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 아마 미국 정부가 다음 주에 900억 가량의 이제 채권 발행을 하면 첫 주는 별 무리 없이 발행을 할 거예요. 미국이나 연준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 이상 일단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 주 한 20일 좀 넘어가면서 아마 시장은 그 충격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2007년도, 8년도, 9년도를 봤을 때, 야, 정말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달러가 이 수급 조절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달러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10년도부터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얘들도 지금 2008년 서브프라임 쪽을 빼니까 굉장히 이게 막 굴곡이 심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심지어 이 위에서만 막 놀고 이와 같은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이렇게 막 그 등락을 막 심하게 하면서 줄인 거죠, 이만큼을. 그쵸? 그러면 2015년 이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여기 2010년이나 2011년 그리고 2012년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또 우리가 한번 S&P를 보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가면서 순탄하게 가고 2010년까지 가다가 2010년 이 부분에서 또 한 번에 급락이 한번 나오죠.
자, 아까 그 봤었던 그 부분이고요. 자, 한번 이렇게 외워 놓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트셔가지고 주가지수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 2011년도에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오죠. 결국은 달러에 대한 수급이거든요. 2011년, 2010년. 자,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면 그래도 한번 보자. 이렇게 보면은 자, 10년 여기 나왔던 거 2011년 정말 기가 막히죠.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청기누설에 가까운 건데, 그 다음에 2012년도 약간 빠지는 부분, 그리고 여기 2013년부터 쭉 줄여가지고 거의 2014년 15년 부분, 여기 이제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들을 눈여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시면은 또 가다가 2012년도에 여기서 한번 빠지는 부분, 여기서 또 한번 빠지는 부분이 한번 나오고요. 자, 이렇게 꾸준히 2013년도에서 상승이 이어지다가 2014년도 요 부분에서 또 한번 큰 하락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2015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말 한결같죠. 누가 봐도 이렇게 한결같은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알고 야,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 2017년까지는 그냥 날아간단 말이에요. 자, 보셨죠? 여기 2015년 이 부분, 16년 부분. 자, 요걸 또 한번 또 돌아가서 봅시다. 자, 분명한 거는 큰 하락이 한번 나온다는 걸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암시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2016년 요 뒤에 부분은 지금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크게 흔들렸다는 걸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이게 획일화 좀 되지 않으세요? 이게 딱 보면, 야, 이게 정말 달러를 이게 늘리고 줄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지금 알 수 있는데, 요것도 한번 이렇게 속임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이런 패턴이 쌍바닥 나오고 마치 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것 같은 모양. 지금 이 모양이 어떻게 보면 이 쌍바닥은 안 나왔지만 우리 코스닥 이 위에 부분에서 살살 노는 거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미래를 본다면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빠지면서도 재밌는 게 빠졌다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진짜 재밌는 게,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고 쌍바닥이 나오고 이렇게 쭉 가면은 누구도 하락을 의심을 안 해요. 당연히 이 고점에서 한번 부딪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딱 빠지면 이게 빠지고 올라가면 그거 봐 올라가지. 그리고 올라갈 때 이렇게 큰 양봉들이 쭉쭉 나오면서 올라가 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믿게 돼 있죠. 자, 요렇게 가다가 전고점을 못 넘고 음봉이 나왔는데 두 개가, 이게 하나가 다 덮으면서 올라가. 이제 됐어. 이거는 개미들이 죽는 거라니까, 이런 데서요. 요번에도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희한하게 AI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을 엄청 잘 속여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뭐 박스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대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우리 카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돈 받을 생각은 없고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대신 하시는 거지, 저는 제 생각만 얘기하고 공부를 같이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은 신뢰를 깨지를 않아요. 하락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취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번 봐보세요. 정말 재밌는 게, 여기 가기 전에 한번 볼게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요번에 코로나로 뭐 이 주식을 뭐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여행에 대한 수지 개선이나 뭐 좋아질 여력이 없고, 지금 만약 좋아진다 그래도 이게 회복이 되려면은 어마어마한데, 자그마치 이 고점에서 빠진 거에서 50% 이상이 올라 버렸잖아요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이 모두투어 같은 것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그 공부 중에 지금 뒤에 나올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 이거 이제 거론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유튜브에서. 코로나가 지금 이태원에서 지금 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무슨 1,500명이나 지금 있는 곳에서 그 세균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이게 이제 유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제2라운드 한국 같은 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디 하겠어요. 만약 이게 2라운드로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빠졌던 부분이 경제 재개라는 호재로 올라갔는데, 아마 또 한 번에 코로나가 나오면 그 공포로 더 빠지겠죠 지금.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어떤 게 좀 갖춰져 가지고 빠져야지 시장이 이제 갑자기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제가 S&P도 이렇게 지금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됐던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끝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보면은 16년 뭐 이런 데도 이제 그 통화량 조절하는 부분이 이제 나왔을 거고, 자 2018년도에도 이렇게 이제 빠지다가 또 회복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나오다가 또 18년도 말 18년도 말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한번 보자고요. 이게 분명한 거는 2018년 쪽도, 자 2018년 쪽은 지금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찾으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벌써 30분 넘게 설명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이처럼 미국의 통화량 어느 조절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향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되죠. 자, 누구도 이런 아마 그 얘기는 해 주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런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면 분명히 글로벌 쪽에서는 달러가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로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 리라였죠. 터키 리라인데 이게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지금 달러가 부족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라틴 아메리카들 브라질이라든지, 이 브라질도 정말 끝없는 지금 그 환율 약세가 보이고 있고, 또 이 남아프리카 랜드화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순서가 문제지, 이게 이제 그 어느 나라들이 이제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위안화도 이거 보세요. 약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어나면서 지금 이게 아마 중국 정부가 지금 미국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이거는 방어를 했던 것 뿐이지, 지금 유로화가 됐건 파운드화가 됐건 엔화가 됐건 다른 나라 통화들이 점점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안화 약세로 지금 몰고 가야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엔화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미국과 동조를 하는 엔화는 잠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엔화는 이런 그 강약을 조절을 하면 아마 시장에 부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하고 지금 유로화가 지금 약세를, 이거 보세요. 계속 이어가죠. 아니 뭐 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유럽 증시도 막 오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유로화가 하락을 할까요? 그리고 파운드화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요? 자, 얼마 전에 우리 그 어떤 회원분이 한번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왜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하려고 할까요? 분명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로화를 설명을 한번 드릴 때 유로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어디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얘네는 붕괴를 전제로 만들어진 화폐다. 자, 2000년도에 이렇게 보면 유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1.6 그 유로까지 달러 대비 1달러 대비 1.6 유로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말 이거는 세계에서 부러움을 샀던 화폐 중에 하나고, 아, 이제 달러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화폐는 유로밖에 없다. 정말 유럽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보면은 지금 17개에서 19개로 늘어났죠. 19개 그 국가들이 17, 그때는 17개 국가들, 그리스를 포함해 가지고 얘네들은 여기에 편입이 될 수도 없는데 독일 마르크화는 굉장히 강세였고 그리스화는 굉장히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의 통화로 이 유로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는 대박 맞았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에서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화폐 가치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니까 10억, 20억 이런 가치가 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가 한 5억이 되는 거고, 근데 얘네들은 워낙 화폐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대박 맞으니까 얘네들이 미국도 놀러 가고 이 유로 가지고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명품을 사도 돈이 남으니까 정말 유럽은 이때가 제일 화려했던 때예요. 달러하고 이렇게 그 경쟁을 하면서 2007년도 8년도 이 위기가 일어날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 가치가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하락 패턴으로 접어들면서 정말 난리가 났는데, 이걸 지금 빅리치라는 사람은 여기 1차 여기 2차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하고 지금 예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미 요것만 다 맞췄어도 떼돈을 벌었겠죠 사실은. 근데 뭐 이거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런 전망을 계속 보고 있고 마무리가 여기 정도 내려와야 끝난다고 지금 보고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지금 흐름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달러인덱스가 우리가 얘기를 했던 103 여기는 벌써 도달을 했죠. 제가 여기서 달러를 103달러 예상을 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2018년도 인플레이션이 온다부터 얘기를 하면서 주식도 상승한다 뭐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103달러까지는 분명 나오고 그 다음 목표치가 105달러 그리고 108달러 그 다음에 112달러 그 다음에 쭉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제 방송에서 보신 데까지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고, 이게 적어도 2021년도까지는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 제가 제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원화에 대한 그 강약 부분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왔죠. 이 강약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원화로 따지면 강이죠. 강약 이렇게 예측을 해 오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린 부분이고, 특히 여기 부분이나 여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조금 그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 이제 달러인덱스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나라는 개미들이 상당히 원 강세로 많이 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는 듯이 위로 꺾어버렸다는 거, 요거 하나만 이제 좀 문제가 됐을 뿐이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AI가
포지션이나 이런 거 보고 바로 밟아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지금 환율을 보고 있는데도 아마 빅리치만큼 환율에 대한 정확도를 가지고 또 달러 시스템의 이해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보는 김에 어제 금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여기서 이제 금 가격이 엄청 급등을 했었는데 이 급등의 사유를 보면 저는 지금도 이 헤드앤숄더 변형된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면서 금 가격은 지금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달러가 첫 번째 이유는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고 어제 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미국의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금 가격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달러인덱스 이렇게 보시면 어제 마이너스 0.31% 밖에 안 빠졌어요. 어제 그 고점이 100.45고 시가가 100.25였는데 어제 이제 종가가 99.90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이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히 뭐 1% 이상이 빠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거는 야 이거 뭐 달러는 쉽게 약세로 돌아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investing.com에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정말 미국 시장 요즘 이렇게 강해요. 그리고 이제 달러 지수도 또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죠. 아니 무슨 달러가 약세가 보인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금은 다시 그래서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고 지금 유가도 지금 뭐 26달러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시장은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도대체 뭘 원하는가? 정말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장은 자, 상승 대 하락으로 지금 많이 갈려 있죠. 어제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자, 우리 시장이 266까지는 제가 언제나 열려 있는 부분이고 이걸 넘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아까 봤었던 부분 있죠. 빠지고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나올지 지금 한번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다음 주면은 이제 옵션 만기가 돌아와요. 5월에. 그러면 이제 콜이나 풋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에 이런 하락이 나오면은 풋을 정리하고 콜로 아마 수익을 얻는 지금 구조로 한번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266까지 간다 그러면 만기 때 이게 풋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뭐 기자들은 뭘 알고 이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개미들이 올라가는 쪽으로 돈을 걸고 인버스 곱버스라고 하죠. 요즘에 2배짜리는 하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개미들은 이쪽에 더 많이 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전혀 오르지를 않죠. 전혀 오르지를 않는 걸 보면은 분명 시장은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까 여행사 주식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회사 주식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흐름이 아니고 아까 리스크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다시 제2차 재발을 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코로나 사태 2차전 돌입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증권시장 지금 다음 주 전망까지 같이 해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보세요. 자, 지금 이태원에서
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15명 정도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접촉한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게 파급이 됐을지도 지금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죠. 그것도 클럽을 3군데나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클럽이라는 데가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분이 뭐 수원도 가고 용인도 가고 안양도 가고 경기도 일대 다 가고 서울도 가고 이랬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잡아낼지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아무리 추적 장치가 잘 돼 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그 확산이 될지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신천지보다도 더해요. 돌아다닌 그 구역이 넓어져 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또 이제 그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 부분, 이게 오늘 뭐 시간이 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뭐 가볼게요. 좀 많이 걸리더라도 제가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통해서 본 채권 수익률, 이거 전 시간에 제가 한번 했다가 약간 뭔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채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야 이게 무슨 채권 수익률이 뭐고 또 이자가 뭐고 이런 걸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뭐 어떤 때는 보면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채권 수익률이 하락했다, 어떤 때는 채권 금리가 올랐다,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 이러는데 일반 사람들이 봐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또 뭐 채권이 어떻다고 이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 2차전 돌입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주식들은 상당히 또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방으로 가게 되면 공포 분위기에 패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혹자는 미국의 트럼프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안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시장한테 맡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벌써 5월 달이에요. 그 6월 달이면 이제 선거 전에 어느 정도 돌입을 하고 6월 달에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선거 활동을 하러 정당대회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지금 트럼프가 못하게 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로 이미 찌들 대로 찌든 게 갑자기 뭐 6월이 되든 7월이 되든 8월이 되든 이게 선박힘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이게 트럼프 때문이다 한다는 증거를 댈 수 있겠어요? 분명히 상대방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그 공격을 할 거고 대응을 잘못했다 뭐했다 할 건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재선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제2의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빅리치 그러면 너 그 시나리오 2를 알고 있느냐? 그건 뭐 저도 모르죠. 이게 이제 중국 문제가 될지 중동 문제가 될지 유럽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달러 부족으로 인한 국가 부도 사태가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지금 악재는 엄청 많죠. 뭐 이 정도 갖고 극복이 되면 어떡하냐는데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도 남아있고 지금 유럽의 대형은행들 문제도 남아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많냐? 자, 시나리오가 1, 2, 3, 4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만 터져도 이거는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중동에서 뭔 전쟁이 일어나 그러는데 이미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뭔가 지금 사우디하고 미국은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의 관계가.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지금도 사고 있다가 올해 이거를 끊어버려요. 자, 이 상황에서 사우디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근처에 있는 뭐 우크라이나가 됐던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밀밭을 사가지고 직접적으로 식량을 충당해서 여기서 지금 수확한 거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지껏 식량이니 뭐니 아주 이쁘게 서로 무역을 주고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왜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철수를 하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할까요? 이거 뭔가 지금 상황이 다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뭐 이 북한을 건드릴 수는 없고 지정학적으로 북한을 지금 건드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말 패키지들을 여러 개 준비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달러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으니 뭐 어느 나라가 됐건 국가부도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트럼프 입장이라고 그러면 코로나를 계속 몰고 가다 더 심한 위기를 하나 내보내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과거에 약간 모자란 듯한 남은나라 대통령한테 이러면 안 되지만 아들 부시가 뭐 이 아프가니스탄이니 뭐니 막 폭탄을 투입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뭐 이러니까 다음에 바로 연임이 돼버리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전에 그랬으니까 나는 연임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전쟁으로 몰고 가서 연임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시장은 악재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악재로 인해서 트럼프는 대선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그 미국하고 또 이 재무부 장관들끼리 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전화 통화해서 또 잘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제 또 중국하고 좀 원만하게 넘어가는 부분 무역 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무부 장관들끼리 이랬다는 거야. 또 이게 트럼프가 또 무슨 발언을 해서 중국을 공격할지 몰라요. 이미 트럼프는 중국을 망가뜨리고자 지금 완전히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인데 재무부 장관들끼리 무슨 합의를 했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제일 문제 삼는 게 디지털 위안화. 과거에 이란도 달러를 안 쓰고 뭐 위안화, 엔화, 뭐 원화 뭘 다 받고 석유를 수출하고 또 심지어는 이게 뭐 음모론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은 슈퍼노트라는 게 있어요. 슈퍼노트는 지금 이란하고 북한이 달러를 직접 그 위조 지폐를 만들어 버렸던 경우.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달러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한번 작살을 내버리죠, 이란을.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안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완벽하게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들고 나왔는데 제가 다른 거는 다 설명을 안 해도 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비트코인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면은 무슨 아프리카하고 거래를 하느니 뭐 하느니 별 난리를 치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달러는 디지털화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 원화도 디지털화가 된 지 엄청 오래됐죠. 여러분들 지금 현금 가지고 다니는 거는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이나 뭐 몇백만 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천만 원, 이천만 원, 1억 이런 거는 다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하는 게 디지털이지. 그리고 미국이 달러를 푼다 그랬을 때 현금 다발로 수조 달러를 푸나? 이거는 완전 은행에다 온라인으로 싸져버리잖아요. 은행에다가 1조를. 아니 숫자만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이지. 무슨 디지털 화폐가 필요해요. 결국은 이게 지급수단으로 필요한 거지.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디지털화 돼 있는 걸 코인화 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코인화 되는 거는 지급수단으로밖에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달러가 위조지폐가 많이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1조 달러가 1조 달러라고 하면 안 돼. 우리나라 돈은 한 1조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잖아요. 종이로. 근데 얘네들은 벌써 1조가 아니라 1조 달러를 풀어버리면 이게 1000조란 말이에요. 1000조. 지금 요것만 푸나요? 계속 풀어가지고 이 큰 양의 1조는 정말 뭐 진짜로 조족지혈도 아니고 벼룩이 간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왜 달러를 계속 디지털화 해버리냐면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하면은 얘네들이 자기들이 풀었던 돈이 굵직굵직하게 은행들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얼마가 있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종이돈이 약 얼마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벼룩에 가는 그냥 니들 알아서 하고 때에 따라서 이거 한번 혼내주려고 그러면 화폐개혁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개혁이라는 게 100달러짜리를 모양을 바꿔버리고 새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지금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여러 번 바꿨던 이유가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1억이라는 돈이나 한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디지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놈들이 이게 한 100원, 1000원을 위조지폐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 10억 가진 사람이 100원, 1000원이 시중에 돌아다녀 봐야 얼마나 여기다 타격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돈들은 뭐 마약 사고 뭐 하고 하는 거지, 이게 은행으로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게 이게 다 잡혀가지고 이걸 만든 근원지가 어딘지 지도새도 모르게 가가지고 해결하고 불태워버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미 위안화가 디지털이 된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거지. 자, 미국 채권 한 장만 해도 100조도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이 채권 한 장이 100조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남한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가져오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국에다 싸주던, 한국에 싸주던, 뭐 영국에 싸주던, 프랑스에 싸주던, 독일에 싸주던 다 싸줘 버리잖아요. 아니 세상에 현금으로 달러로 지금 주고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금액 중에서 단순히 요만큼을 가지고 보내준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송금을 하고 말고 하는 거, 어느 은행이든지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걸 다 통계해서 연준은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나오면 결국은 카카오페이나 이런 알리바바 페이나 이런 그런 지급 수단으로밖에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무역 거래를 하는 나라들하고는 금융 거래를 하지 않아 버리겠다고 미국에서 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위안화는 그냥 일반 비트코인보다도 못한 알리페이나 카카오페이, 뭐 라인페이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는 작용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위안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분명한 반격은 달라질 것이고, 또 이에 대한 그 중국의 반발도 어떻게 나올 건지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지금 아무런 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야, 위안화가, 디지털 위안화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지급수단 현금 페이 기능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무 오버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제 생각이에요. 자, 우리나라 이 채권 시장을 통해 가지고 본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는 걸로 하고, 시간이 되면 제가 주말에 만들어 가지고 따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통해서 본 채권 수익률이 뭐고 채권 금리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는 성공하는 투자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 빅리치였습니다.